법이나 뭐 제도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뉴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두 축이 디지털 뉴딜과 하나는 그린 뉴딜이었는데 예. 근데 이 그린 뉴딜을 두고서 진보적인 정당들 일부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게 뭐 충분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쪽 뭐 산업 쪽까지는 네. 제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뭐 잘은 모르고 이건 그냥 뭐 제 주위에 있는 이제 그 전문가 동료들이 그냥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네. 일단 뭐 제가 뭐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서양 사회에서 이제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고 그 체계가 지금 막 거기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네.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제 서구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프레임 안에 그냥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거를 리더 이렇게 끌어간다기보다는 따라가는 수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지금 현재 이미 그 서유럽, 뭐 그거는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 국경에서 뭐 탄소세를 지금 이제 때리겠다. 그냥 물건에 만약에 이게 화석연료로 이거를 갖다가 제품을 생산했으면 그 화석연료에 대한 거를 자기 국경을 넘어들어오는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지금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바이든 그쪽도 탄소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공약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무역 자체를 갖고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으로다가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 무역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네 무역 전문가들이 아니라 환경 전문가들을 내세우겠다. 그래서 이런 탄소세라든가 이런 거로 강력하게 전 세계의 드라이브를 다 걸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아무 이제 준비를 안 했던 나라들, 아까 뭐 기후 깡패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대응체계를 갖다가. 그렇게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산업에 이런 전환을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제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거 경영 이쪽 공부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익을 보는 그 구조가 뭐 20% 30% 그렇게 뭐 잡스나 이런 사람 저렇게 애플처럼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의 격차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웬만한 모든 산업은 뭐 한 1%, 2% 가격 경쟁력 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탄소세를 너희들 화석연료로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10%가 들어가서 10%뭐 탄소세를 거기다 때려버린다? 물건을 하나도 못 판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정부로서 깜짝 놀랄 일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안 따라갈래? 이거는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싶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서양 애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 프레임들을 다 만들어 놨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완전히 이제 경제 체계의 프레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의 생존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무역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가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만 갖고 과연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의문이 그런 쪽이에요.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렇죠. 끌려가는 형국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끌려갈 때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그냥 차라리 리드를 해서 끌어가면 신도 나고 박진감도 넘치고 이러는데 지금 질질질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얘기도 해주셨지만 초강대국들 중에서 특히나 좀 뭐 정치적인 뭐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파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인 전환에 동참을 할지 역시 끌려갈까요, 그런 사람들? 끌려가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우파가 됐던 뭐 좌파가 됐던 상관없이 이제 기후 문제를 중요시하죠. 그런 나라들. 그래서 뭐 이게 보수 정권이 들어섰던 진보 정권이 들어섰던 상관없이 여기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런 체계를 이제 갖출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고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네. 현재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체계에서는 그래도 유럽이 가장 앞서간다라고 보고 있고, 특이하게 이제 미국하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부정을 대놓고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브라질이에요. 근데 그 두 나라는 일단 자연 여건이 굉장히 좋죠. 정말 자기네 나라 그 국민을 다 먹여 살릴 몇 배의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 쳐다보면서 뭐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도 뭐 무게가 개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뭐 식량 자원 다 외국에서 끌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식량의 위기예요. 식량의 위기이고 에너지의 위기이고 물의 위기이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결코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모든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이죠. 기후에서도 미국 예외주의가 존재하는 거고. 네. 미국 예외주의가 뭐 존재를 한다라고는 해도,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뭐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런 주들은 보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드라이브들을 걸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그 비율을 봐도 미국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 4.7%거든요. 쟤네들은 아예 우리나라 그래도 저기 막 카리브 협약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벌써 20%까지 가까이 갔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자연 여건이 좋아요. 태양광 얼마나 사막이 많아요. 또 북쪽에 가면 바람이 얼마나 세고, 그러니까 뭐 풍력 뭐 그런 게 석탄이니 뭐 원자력보다 훨씬 싼 거예요. 벌써 미국 같은 데 땅덩어리에서. 그러니 땅값도 안 비싸잖아요. 그 뭐 사막 같은 데 무슨 게 땅값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그렇게 전환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연히 그 여건이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걷다가 전 세계에 일어난 에너지, 자원, 이런 모든 이 네트워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튼 미국을 기준으로 봤다가 이 부분은 큰일 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을 보고 부정한다기보다는 부정할 생각도 안 하는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신경은 좀 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막상 이제 마지막 만들어 놓은 기후위기 대응을 보면 아직 그렇게 위기를 인식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이 기후위기 그 자체보다도 위기를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한테는 위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자연 재난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 해도 그 사회의 그런 어떤 연대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정확하게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위험을 피해갈 여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그렇게 뭐 약간 여건이 나빠졌다고 그렇게 무너지는 게 인간의 문명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해서 봐서 알겠지만, 무슨 자연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망했다기보다 그 안에서 그냥 인간 그 공동체 자체가 시원찮아갖고 그냥 다 주저앉고 망했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만 만들어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우리가 불리한 여건, 오히려 분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하나 그냥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예인데, 이스라엘이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 뜨여 있는 나라. 걔네들은 근데 농산물 수출 국가란 말이죠. 지금 아프리카에 물 엄청나게 비 많이 오는 나라는 그 물 부족 국가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환경의 조건이 그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나가고 있고, 그 공동체가 거기에 어떠한 단결력을 갖고 있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상황을 보고 있느냐, 이거로 결판이 나는 문제들이지. 좀 전에 저희들 아프리카에 물이 풍족한 나라고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그 예를 들었는데, 극단적이게 드러난 건 하나는 농산물 수출을 하고 하나는 맨날 먹을 게 모자라서 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 여건은 훨씬 더 이스라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뭐 아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잘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아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후 위기다라는 게 왜 일어났어요? 사람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따위 세상을 만들어서 일으켰으면 그럼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정치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존재하는 특히 진보 정당들 중심으로 기후 이슈를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행에 편승하는 느낌이 없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좌파면 마땅히 그래야 돼 라는 감정에서 뭐 녹색당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괜찮게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 정체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건 의제의 문제라기보다는 힘이 없죠. 힘. 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뽑혀야 돼. 아무튼 네.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 아무튼 선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거는 물론 뭐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먹고 사는 여기에 달려 있다. 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또 진보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왜 선택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왜냐하면은 생존의 방법이 물론 진보 쪽에 저는 있다라고는 봐요. 그래도 선택을 못 받는데 현실에서 이건 왜 또 이런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스스로 우리가 굉장히 성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방송에 강연을 나오셔가지고 채식이 그유 위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뭐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채식이 아마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개인이 실천하는 것 중에.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만 줄이려고 노력은 해요. 네. 예전에는 마트 가서 아무튼 생고기를 사왔는데 생고기를 사왔는데 기다려봐.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그 이제 어디서 배출이 되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제 기억이 약간 이제 삐끗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거로다가는 아마 산업 분야, 에너지 생산 이쪽 분야가 한 25%가 그쪽에서 나오고 농업이 넘버 2예요. 24%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농업이 햇빛과 우리 농부의 근육의 힘으로다가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 특히 뭐 미국 같은 이런 걸 보셔도 그게 기계화된 이런 농업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24% 중에서도 11%는 산불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산불. 그러니까 산불이 자연 산불도 있지만 브라질 같은 데 이제 이거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데서 그 화전을 일으켜갖고 숲을 태워버리잖아요. 숲을 태우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연 산불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위적인 산불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구별은 잘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그 디텍트를 해요. 인공위성에서 그 야간에 이제 그거를 그거 잡으면 어느 지역에 지금 이제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잡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우리가 식생의 그 밀도나 그 종류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얼마쯤 나온다 이런 거를 다 추정 가능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학문 파트, 중요한 학문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내는데 보통 그래서 그게 한 12%고 실제 이제 농업에서 쓰는 게 한 13%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3%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가축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의 그 트름이라든가 그 배설물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기서 주로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로 나오게 되는 이렇게 되면 전체 배출량에 우리가 이제 가축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 게 그러면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건 아주 명시적으로 그거는 딱 그 트름과 이제 그 배변에서 나온 그거 양만 갖고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곡물을 먹게 되는 경우에 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해갖고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된 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곡식에. 그러면 그 곡식에 그거를 먹게 되는데 만약 이거를 이제 고기로다가 이걸 바꾼다 하면 만약 이게 소가 필요한 넓은 초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풀을 이제 이쪽 이제 식물들을 뜯어 먹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람 똑같은 그 어떤 칼로리의 개념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식물을 한 10배 정도 먹어야지 1kg이 생산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곡물이 10kg을 생산하는 그 어떤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는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에서 뭐 1kg이 생산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그 10배 되는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생태가 파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 이런 거를 그냥 풀만 뜯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옥수수 이런 거를 많이 심고 하는 그다음에 뭐 콩 같은 거 심는 거 이제 돼지고기로 그렇게 많이 심고 사료로다가 이제 그렇게 많이 심기 때문에 일단 그 면적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5%가 아니라 우리가 생태학적인 이러한 면적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토로 쓰고 있고 그 가축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면적을 갖다가 엄청나게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져.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개인이 고기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텀블러 쓰고 일회용품 뭐 안 쓰고 이거보다는 월등히 고기 안 먹는 게 그 개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거의 평균적으로 자동차 모는 사람 1년 동안 쓰는 그 휘발유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물론 뭐 유럽 사람은 서양 사람 백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백인 이 정도 먹는 거에 한 70%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 인종이 아닌다면 거의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 2, 3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식사 자체가 육식인데 거의 그 사람들 지금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이렇게 육식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환경 마케팅 내세우면서 노력을 한다고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인상이 깊었다거나 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들인가요? 그래서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 목적 자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 조직인데 거기가 환경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그 기업들이 어차피 법이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가 이제 꿈꾸는 그러한 세계를 그리는 게 저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가급적 이익을 남기려고 해갖고 온갖 그 법을 이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여기저기 뭐 배출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뭐 기업이 뭐 이쪽 뭐 온실가스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것보다는 그냥 법을 잘 지키는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거기서 물론 그 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뭐 이런 회사처럼 아예 우리는 이 생태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죠. 그 대신 무지무지 비싸죠 옷이. 근데 거기는 일단은 뭐 전혀 그 농약을 안 친 그 면을 쓴다라든가 벌써 재료 자체가 틀려요. 그 다음에 그 한 번 옷이 나오면 그 패션이 우리는 이제 매년 패션을 바꿔갖고 옷을 이제 바꿔서 입어야 된다는데 거기는 패션에 지배를 받지 않는 옷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한 번 입으면 자기 죽는 날까지 입는다. 그래서 40년 동안 공짜로 비싸긴 엄청 비싸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나 자원을 훨씬 적게 쓰죠.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가 왕창 높여나가고 거기서 이 시장 시스템이 돌아가요. 마케팅, 아무튼 어찌됐든 이 시장의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억제를 해야 된다, 자원을 줄여야 된다 이러면은 무슨 옛날에 무슨 소비에트처럼 뭐 똑같이 배급제로 나눠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쓰면 그렇게 충분히 시장의 그런 자율성을 갖고서도 자원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이래 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하나의 그냥 예인데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오늘날의 이 시스템이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왜 이게 일어나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하는 예.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어떤 자원이라든가 에너지가 무척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휘발유 여기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그 휘발유 요만큼이 이것보다 더 싸요. 그만큼 원재료는 싸요. 곡물 가격 엄청 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그런 거봉 포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죠. 저 칠레 같은 데서 생산이 돼서 지금 워낙 그 자체가 싸고 에너지 자체가 싸니까 네. 그거를 거대한 그 컨테이너 배, 냉장 시설이 된 배에다가 그거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요. 원자재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동의 단가만 까면 되는 거죠. 노동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사람들은 이게 워낙 원자재,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싸게 하니까 그냥 먹고는 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동은 저렴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대량 소비를 하고 대량 폐기를 하고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 자원은 지금 쓸 필요 있는 것만 그렇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순환이 되게 하려면 이 가격이 무지무지 높아져야 돼요. 이 자원과 네. 우리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자원을 갖고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값이 올라가겠죠. 그때부터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바로 아니 이게 꼭 제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뭐 햇빛에서 오는 근본적인 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은 순환이 돼야 돼요. 자원이 순환이 된다라고 할 때부터는 그 자원의 가격이 무척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네. 저 쓰레기장에서 온갖 구리, 뭐 철 이거를 다 구별을 해내갖고 그대로 써야 돼요. 우리가 광산을 계속 돌려갖고서 이거를 그런 거를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쓰레기로 다 버려지고 매립이 되는 게 아니라 저게 그대로 다시 생산으로 들어오는. 그러려고 하면 저게 가격이 무척 올라가겠죠. 네. 기본에 이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러한 부분에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적은 그런 거를 갖고 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아마 기후위기는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약간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데 자원의 가치. 아니 요즘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이쪽 환경경제학 쪽에서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전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